NHL 2016-2017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무려 10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역대급 기록을 낳은 아주 특별한 스코어였습니다.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출전한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연파하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도쿠 프리블레이즈가 니트코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을 수입하고 리그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할리는 오지 이글스의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상무가 1차 풀리그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플레이오프에서 피할 수 없는 라이벌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69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69회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김천 PD,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일.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한창 발표 중이네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속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지금 매우 복잡한 이 시국에서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은 우리나라 상황이어서 네. 뭐 현 시점은 좀 이렇습니다. 네. 근데 뭐 아이스하키는 계속되고 저희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아이스하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HL부터 오늘 역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바로 손상우 기자 먼저 연결을 해보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우 기자입니다. 손상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지났고 지난주에 NHL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몬트리올과 콜럼버스의 경기였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콜럼버스 블루자켓스하고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경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네요. 예. 그 콜럼버스가 그 홈팀이었는데 무려 10대 0의 스코어로 몬트리올을 정말 그야말로 대파를 했죠. 예. 무려 4명의 선수가 멀티골을 넣었고 8명의 선수가 멀티포인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또 그 콜럼버스 선수들 중에서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선수가 단 2명일 정도로 그 많은 선수들의 그런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그 주전골이었던 세르게이 보브로스키는 30개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시즌 3번째 완봉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이스하키에서 그것도 NHL에서 10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는데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이 경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MBC 그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 중계했다고 들었는데 한국 분들 많이 하키를 많이 보시지 못했던 한국 분들이 이런 경기를 봤었으면은 하키에서는 좀 10골 이상이 많이 나올 줄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그 흔하지 않은 일이고요. 저도 이 경기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스코어가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길래 틈틈 체크를 했었는데 체크를 할 때마다 막 한두 골씩 일어나더니 결국 그 열정을 만들더라고요. 예. 그 콜럼버스 홈팬들도 9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한 골 더를 외쳤었는데 결국 10골 키우면서 그 홈팬들을 정말 열광시켰네요. 네. 10대 0이라는 스코어도 놀라운데 지금 더 놀라운 건 그 상대가 몬트리올이었다는 거거든요. 몬트리올이 지금 매 경기 승점 올리면서 올 시즌 최고의 시즌 스타트를 보내는 중 아니었습니까? 네, 몬트리올이 그날 경기 전까지 그 8연승 포함해가지고 9승 1연장패로 NHL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 경기 전까지 그 10경기에서 단 13실점밖에 내주긴 않았었는데 그 한 경기에서 무려 10점 내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어이없는 그런 기록 내게 됐어요. 비록 뭐 주전골이었던 캐리 프라이스 대신 백업 골리는 알 몬토야.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했었지만은 몬토야 역시 수준급 백업 골리이고 이번 시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몬트리올이? 그러니까 몬트리올로서는 그 100년이 넘는 역사상 그 10골자 패배는 최다골 패배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몬트리올이 가장 최근에 그 10대 0이라는 스코어를 졌던 때가
우리 74년 전인 1942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야말로 진짜 그 몬트리올 그 100년 역사상에서 좀 어떻게 보면 수모를 겪게 된 거고, 반면에 그 콜럼버스는 그 17년밖에 안 된 그 역사긴 하지만은 그 역사상 최다 득점 경기이자 최다 득점차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몬트리올이나 콜럼버스나 정말 서로 역대급 기록을 만든 경기였네요.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70년대 이후로 그 10점 차 이상 승리가 나온 것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그 71년 토론토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그리고 또 85년 에드먼튼이 밴쿠버를 상대로 각각 13대 0으로 꺾은 것이 가장 큰 점수차 승리이고, 가장 최근 10점 차 승부는 2003년에 워싱턴이 플로리다를 상대로 12대 2로 꺾은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가장 큰 점수차 승리가 2012년에 보스턴이 캘거리에게 9대 0으로 승리를 거뒀던 바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 큰 점수차 경기 패배자가 다른 팀도 아니고 NHL에서도 그 전통을 자랑하는 몬트리올이라는 게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긴 전통을 자랑하는 몬트리올만큼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1920년에 그 같은 해였어요. 토론토 세인트 패트릭스라는 팀 상대로 14대 7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팀 도합 최다 득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NHL 그 역사상. 예. 그리고 그 두 달 후에는 퀘벡 불독스라는 상대로 16대 3 승리로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그 기록을 한 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 최다 득점차 승리가 1944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뉴욕 레인저스에게 거둔 15대 0 승리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경기들이 다 정말 오래된 경기들이군요. 예. 근데요, 이 경기에서 캐리 프라이스가 안 나왔는데 하필 딱 안 나온 날 이런 결과가 터져서 더 공교로운 것 같아요. 네, 몬트리올의 선발골, 그 경기 선발골이었던 알 몬토야 선수가 10골을 내준 동안 교체도 되지 않았다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하키에서는 골리 한 명이 4골, 뭐 5골 정도를 좀 대량 실점을 하면은 그 골리 멘탈 관리 차원에서라도 교체를 해준 편인데, 예. 이번에는 그날 경기에서 몬토야 선수가 그 10골을 내준 동안에도 계속 그 몬트리올 이유는 사실 그 부동의 넘버원 골이었던 캐리 프라이스에게 휴식을 주기 때문이었겠죠. 예. 사실 뭐 프라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장년에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일시금치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올 시즌 초에도 그 감기로 좀 그 경기를 결장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전 그 프라이스 선수의 좀 건강을 좀 관리해주고, 또 게다가 또 프라이스는 그 경기 전전날 경기에서도 밴쿠버를 상대로 무려 42개의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완봉승을 기록해서 좀 체력적으로 약간 좀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날 그 콜럼버스 경기 바로 다음날 그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또 프라이스가 선발골로 내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라이스를 관리시키기 위해서 출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긴 했지만은 몬토야 선수 역시 그 백업 골이긴 하지만은 몬트리올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조각인 선수인 만큼 이 선수의 멘탈 관리를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게다가 또 10점 차 패배는 또 잘 나가는 이 몬트리올의 팀 사기를 저하시키도 할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몬트리올은 그 다음 경기인 필라델피아 상대로 약간 좀 아주 잘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5대 4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10점 차 대패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날 현지 중계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캐리 프라이스 선수 표정을 계속해서 비춰주더라고요. 프라이스의 그 심정이 참 복잡 오묘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안했겠죠. 예. 기자님, 근데 그나저나 이번에 대승을 거둔 콜럼버스 블루 재킷인데 이번 대승도 그렇고 올 시즌 출발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출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콜럼버스가 지난 그 몬트리올 상대로 10대 0 승리 이후로 그 바로 다음날 그 공격력 침묵하면서 세인트루이스에게 2대1로 연장패를 당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 콜럼버스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콜럼버스는 그 아시다시피 NHL에서 그 유명한 항상 매년 꼴찌 팀이죠. 뭐 지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도 하게 됐었고, 창단 후 16년간
플레이오프 진출은 딱 2번밖에 안 되고 그 2번마저도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전체 꼴찌에서 4위를 차지했었고 올 시즌을 앞두고도 눈에 띄는 선수 영입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우 기자님이 콜럼버스를 이번 시즌 다크호스로 꼽으셨잖아요. 네, 그 콜럼버스를 다크호스로 꼽긴 했었죠.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도 제가 콜럼버스를 다크호스로 꼽았던 이유가 2년 전 시즌에서 그 하위권에 위치했다가 시즌 막판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5할 승률이 넘는 성적을 냈던 콜럼버스였고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나름 야심차게 시즌을 시작했지만은 그 개막 이후 7연패를 당하면서 또 감독도 경질되는 등 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 좀 부진했었던 니폴리노나 세르게 보브스키 이런 선수들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됐던 거는 사실 좀 다크호스로 꼽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예. 아쉬움이 컸던 예년이었는데 콜럼버스의 올 시즌 현재 상황을 좀 풀어주실까요? 사실 콜럼버스 초반 스케줄이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팀들이 13경기, 14경기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아직까지 10경기밖에 치르지 못하면서 NHL 30개 팀 중에서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10경기에서 5승 3패 2연장패로 승점 12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지구 전체 한 12, 11위 이 정도인데 그래서 눈에 띄는 성적은 사실 아니에요. 예. 하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게는 4경기나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 지금 동부지구 8위 정도 성적 사실상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또 콜럼버스가 시즌 초반 스케줄이 꽤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2경기에서 보스턴하고 산호세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을 만나가지고 2연패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그 이후로 또 거의 일주일 동안 경기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몸이 좀 덜 풀린 상태에서 시카고, 댈러스 이런 팀들도 우승 후보인데 이런 팀들과 2연전을 가졌는데 이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5할 승리를 챙겼고요. 예. 그리고 또 LA 킹스, 샌호세, 애너하임, 댈러스, 몬트리올, 세인트루이스 이런 팀들 지난 시즌 기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팀들 상대로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애너하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뉴욕 레인저스 같이 강팀을 계속 만나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좀 시즌 초반 스케줄이 좀 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10경기에서 5할 승률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나름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은 것 같네요. 예, 콜럼버스가 일단 쉽지 않은 일정의 초반인데 초반 10경기에서 그래도 5할 승률은 지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이 자세히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콜럼버스는 사실 2000년 창단 이후 수비진이 좋았던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비진이 아주 두꺼워졌던 것 같아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최다 실점 부분 상위권 팀이었고 15시즌을 치르면서 팀 득점이 실점보다 많았던 적이 딱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좀 수비력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팀 득점이 실점보다 많았던 것이 12-13 시즌, 13-14 시즌 2년 연속이었는데 그때 주전 골리 세르게이 보브로프스키가 아주 좋은 성적을 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즌 10점 차 대승 덕택에 플러스 11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 3-4년 전에 수비력이 좋았을 때 그 당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보브로스키가 이번 좋았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시즌 9경기 출전해가지고 3번의 완봉승 포함해서 5승을 기록하고 있고 1.79의 경기당 실점률 그리고 95%에 달하는 방어율로 골 부분 기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브로스키가 지난 2년 동안 부진하게 했지만은 3-4년 전 모습을 찾는다면은 콜럼버스 수비진은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보브로프스키 골리가 잘했던 예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올 시즌 초반 활약인데요. 그럼 수비수들은 어떤가요? 수비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보다 든든한 것 같아요. 우선 2013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출신으로 지난 시즌 라이언 조한슨과 마트레이드 되면서 콜럼버스로 이제 옮기게 된 세스 존스 이 선수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은 아직 어리고 좀 아직 포텐셜이 좀 만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긴 하지만은 진짜 프랜차이즈를 이끌 수비수로 정말 포텐셜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 선수거든요. 사실 세스 존스가 내시빌에서 3년 동안 뛰면서 2년 반 동안 뛰면서
그때는 좀 기대는 좀 다소 미치지 못했고 그 워낙 내시빌에서는 좀 그 수비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가 콜럼버스로 옮긴 이후에는 정말 많은 역할을 받으면서 팀의 넘버원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고요. 올 시즌도 10경기에서 6포인트를 올리면서 그 다음은 공격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비록 부상으로 앞으로 3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긴 하지만은 올 시즌 가능성을 드디어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일단 세스 존스가 있고 그리고 현재 콜럼버스에 주목되는 신인 수비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작년에 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8순위 출신의 그 자크 워렌스키 이 선수가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그 워렌스키는 미국 대표로 출전하면서 사실 미국은 동메달에 그치긴 했지만은 최우수 그 수비수상을 받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워렌스키가 이번 시즌 데뷔를 하면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세 번째로 많은 그 출장 그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경기에서 무려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당 1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 수치가 NHL 전체 수비수들 중에서는 포인트 부분 3위이고 한 경기당 평균 포인트는 전체 1위일 정도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올 시즌 정말 그 뭐 어스틴 매튜스나 패튼 라이네 같은 뭐 대박 신인 많이 나오는 와중에도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으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주니어 선수권 대회 당시에도 제가 그 워렌스키를 진짜 대박 선수라고 평가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예. 이렇게 일찍 NHL에 적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말씀드렸던 세스 존스, 그 자크 워렌스키 이 듀오는 두 선수 다 그 미국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콜럼버스에서만 아니라 미국 국가대표팀 주축 그 수비수로도 10년 넘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콜럼버스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고 세스 존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 3주 정도 빠지는 것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수비진은 그 두 명의 역대급 그 신인급 선수들과 뭐 잭 존슨, 데이비드 사발드 같은 좀 베테랑 선수들이 좀 뒷받침해주면서 아주 단단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현재 NHL 올 시즌 최저 실점팀 콜럼버스의 수비진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공격진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공격진에서는 지난 시즌은 좀 많이 부실했었던 주장 닉 폴리노가 그 10경기에서 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완전 살아난 모습이고요. 예. 브랜든 사드, 알렉산드 웬버그 같은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무명의 신인 조시 앤더슨 같은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 시즌 30골을 넣었던 분 제너, 베테랑 센터인 브랜든 도미스키 이 선수가 좀 부진하고 있지만 이런 선수들마저 살아난다면은 그 콜럼버스는 두 개의 수준급 그 스코어링 라인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공격력은 나름 그 동부지구에서도 중위권 정도에는 그 위치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콜럼버스가 스페셜 팀에서도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 몬트리올과의 경기에서 그 4번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렸던 것이 크긴 하지만은 그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무려 39.3%일 정도로 이보다 그 10%가 높더라고요. 게다가 또 페널티 킬링도 90% 페널티 킬링 성공률도 90%가 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파워플레이나 페널티 킬링이나 다 1, 2위 양쪽 다 리그 최상위권에 있는 거군요. 또 게다가 작년 초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 그 존 토를라 감독이 이 감독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다혈질이고 정말 성격이 아주 정말 좀 더럽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뭐 3년 전에도 그 밴쿠버에서 그 감독을 맡았다가 1년 만에 쫓겨났고 얼마 전에 끝났던 월드컵 때도 그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나섰다가 그 미국이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진짜 함을 갔다는 소리도 듣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토를라 감독이 옛날 템파베이 우승시켰을 때부터 좀 포텐셜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을 해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좀 잘하고 있고 아주 끈적한 학기를 지향하는 만큼 좀 젊고 블루칼라적 선수들이 많은 콜럼버스와는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은 좀 글쎄 제 생각에 좀 제 입장에선 토를라 감독이 아닌 좀 다른 감독이 오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린 선수들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예전에 그런 지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기대할 만하고요. 예.
네,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피츠버그, 워싱턴, 뉴욕 레인저스 같은 우승 후보들이 지키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 속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그 행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물론 피츠버그, 워싱턴, 레인저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 팀 바로 밑에 와일드카드로는 충분히 노려봐서 플레이오프도 한 3년 만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콜럼버스 블루잭 키츠를 여전히 올 시즌 다크호스로 꼽는 데는 뭐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네, 그쵸. 또 제가 이번에 또 유심히 지켜보는 팀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승이 또 콜럼버스에게는 그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앞으로 콜럼버스가 어느 정도 성적을 또 유지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손상우 기자님, 몬트리올과 콜럼버스의 아주 역사적인 경기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석 기자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 중에서 한 경기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대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몬트리올 얘기라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저희 그 팟캐스트 댓글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난 11월 2일 수요일 밴쿠버와 몬트리올 경기였는데 이날 몬트리올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이 세 번째 골이 왜 득점이냐라는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엠티넷 공격 상황에서 네. 알렉산더 라도로프 선수가 결국은 이제 퍽을 골 안으로 넣진 못했어요. 네. 이제 뒤쪽에 따라붙던 수비수와 이제 충돌이 있으면서 넘어지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골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골이냐는 질문입니다. 예, 그 골인 이유는 그러니까 엠티넷 상황이었잖아요. 그 골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브레이크웨이 그러니까 공격수 혼자 이제 상대방 네트로 들어가는 상황이면 사실상 득점이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페널티를 범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사례에서도 줄곧 예, 그건 룰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가 딱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뭐 네트에 퍽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무조건 득점으로 인정이 되어서 라들로프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보통 그럴 때 골리가 있을 때는 페널티샷 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뭐- 엠티넷 상황이었으니까. 네. 엠티넷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때 뭐 수비수가 페널티를 범하면서까지 슛을 저지했지만 뭐 이미 뭐 이 상황은 골로 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판정이었군요. 예. 자, 뭐 이렇게 답변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볼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오늘 경기는 지난주에는 이제 캐나다 오리지널 6 대결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오리지널 6 대결을 준비해봤습니다. 11월 5일 현지 시각 11월 5일에 있었던 뉴욕 레인저스와 보스턴 브루인스의 경기입니다. 뉴욕 레인저스와 보스턴 브루인스. 예, 이 매치업 사실 올 시즌 첫 방송이 이 매치업 국내 네, 이제 맞아요. 중계 때. 예.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2차전 두 번째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예. 뭐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미국 오리지널 6 매치업이고 그리고 초반 지금 뉴욕 레인저스가 저는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키케어 와일드카드 아니면 이제 메트로 3위로 겨우 좀 막 플레이오프 막차 같은 느낌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거의 동부 1위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몬트리올 미치고 오늘 근데 경기 패함으로써 2위가 되긴 뭐 메트로 2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최상위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요인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스턴 역시 사실 저는 보스턴은 보스턴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스턴도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뭐 물론 뭐 예상 범위에서 지금 순위는 있지만 초반 순위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걸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과 레인저스 경기를 선정해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두 팀이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하셨던 것 같고요. 이 경기
경기 이전에 좀 주목되는 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레인저스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확실히 뉴욕 레인저스의 이번 올 시즌 장점은 득점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뉴욕 레인저스가 지금 동부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동부 거의 1위권, 메트로 1위권 성적을 달리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득점력 같거든요. 예. 지금 이 경기 이전까지 경기당 4.09골 거의 4골 가까이를 퍼부으면서 완전히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력이 공격을 어떻게 과연 전개를 하고 그리고 파워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격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의 막강한 득점력, 공격력 주목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보스턴 쪽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보스턴은 이번에 이제 보스턴 수비진이 어떻게 이 강력한 공격력을 맞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스턴이 굉장히 단단한 방패의 포지션에 있는 팀이에요. 네. 지금 투카라스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을 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올 시즌 첫 6경기에서 6연승을 달리고 있고 무패예요. 예, 평균 실점 1.48에 세이브 성공이 95.1%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 거의 캐리 프라이스 선수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스턴의 지금 상승세와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스턴의 1, 2라인 센터인 파트리스 베르제홍 선수와 그리고 다비드 크라이치 같은 선수가 굉장히 수비력도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레인저스 공격력을 어떻게 잘 봉쇄하는지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봤습니다. 수비의 힘으로 현재 성적이 나오고 있는 보스턴인데 이 막강한 뉴욕 레인저스를 맞아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그 주목을 하셨군요.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됐나요? 예, 경기의 흐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초반 선제점은 보스턴이 올렸습니다. 굉장히 공격 지역의 페이스오프 이후에 공격수 2명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걸면서 턴오버를 유도한 다음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좋은 출발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뒤가 1피리어드 상황이었는데 레인저스의 닉 홀든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포인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이제 먼 위치에서 슛을 쐈는데 그게 이제 다비드 크라이치 선수의 글러브에 맞고 골절이 되면서 갑자기 또 동점을 만들더니 그 다음에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이제 보스턴의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역습 실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숏핸드 골이 들어가면서 2대1로 역전을 당했고 그 이후에도 숏핸드 골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거의 슛 블락에 이은 그 다음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숏핸드 골 2골 연속으로 먹으면서 어렵게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2, 3피리어드 보스턴은 이제 동점 어쨌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티란타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경기에서. 이 경기에 룬드크비스트 선수가 안 나오고 안티란타 선수가 나왔는데 거의 그 준하는 활약을 보이면서 다 막아냈고 브래드 마샨트 선수가 쓸데없는 페널티를 범하면서 페널티 장면 자체도 약간 석연찮았는데 그 뒤에 이 선수가 화를 내면서 언스포츠맨 라이크 컨덕트를 받아가지고 4분 퇴장을 당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점을 한 번 더 한 것이 4대1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보스턴 파스트레낙 선수가 올 시즌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래도 레인저스가 다시 쐐기골을 넣으면서 5대2로 또 승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역전골 그리고 이제 3대1이 된 추가골이 다 뉴욕 레인저스의 숏핸디드 골이었다는 게 참 큰 분수령이 됐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초반에 많이 넘어간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경기는 일단 뉴욕 레인저스가 승리를 했고요. 이제 조금 그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인저스의 아까 공격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파워플레이에서 공격 전개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요즘 NHL을 보시면은 파워플레이를 구성하는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은 4명의 공격수와 1명의 수비수를 거의 대부분 모든 팀이 기용을 하고 있어요. 레인저스 똑같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이제 이 전개를 해나가냐면은 수비수가 이제 뉴트럴존 돌파를 거의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뒤를 이제 공격수가 이제 진입을 하는 수비수가 돌파를 담당을 한 뒤에 공격수가 이제 진입을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예. 두 가지 옵션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레인저스 파워플레이 1, 2조를 담당했던 수비수들은 브레이든 셰이 선수와 라이언 맥도나 선수였어요. 이 선수들이 일단은 담당을 했는데 셰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수비수가 퍽을 가지고 진입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수비수가 일단
상대방의 공격 지역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공격수에게 다시 뭐 빼주든지 넣어주든지 해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 옵션은 퍽을 몰고 가던 수비수가 센터라인 부근에서 살짝 드롭 패스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공격수가 그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이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보스턴이 이 부분을 파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상대에게 파워플레이를 보스턴 입장에서 상대에게 파워플레이를 줬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어렵게 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상대방의 지역의 진입 자체가 일단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말씀은. 그 뒤에는 진입을 한 다음에는 빈 공간을 찾아서 계속 선수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노리고 그리고 지속적인 패스를 계속하면서 공간 창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그 파워플레이에서의 공격 전개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어떤 공격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네 번째 골 4대2를 만들면서 추격권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그렇죠. 예, 완벽하게 골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레인저스의 수비 쪽을 한번 볼까요? 레인저스 수비가 활동력이 굉장하더라고요. 특히 딱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지속적인 스틱책, 폭책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습 기회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고요. 경기 내 레인저스 수비 부분에서 눈에 띈 점이 스틱책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턴오버를 완벽하게 유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유도를 성공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공격수든 수비수든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스틱책, 폭책 들어가면서 레인저스가 뭐 보스턴도 어쨌든 공격을 하려면은 레인저스 지역에서 전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끊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파워플레이에서 그런 끊기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이에 숏핸디드 골 2골까지도 연결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잡기 굉장히 힘들어졌었죠. 그 이외에도 사실 역습 상황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 좋은 스코어링 찬스라고 하죠. 이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레인저스 선수들이 제가 생각에는 한 2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 플레이로 이득을 많이 받고 결국 승리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스코어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참 어려운 경기를 했던 보스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스턴을 한번 보죠. 예, 보스턴의 공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공격의 문제점은 필요할 때 터지지 않았던 득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어요. 이 경기를 결국 놓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흐름이 크게 바뀌었던 게 이 피리어드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숏핸디드 골을 내줬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점 장면 이전에 보스턴의 수비수 공격적인 수비수인 토리 크루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거의 텅 빈 네트 상황에서 넣지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뭐 실점을 이제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고 세 번째 골을 먹을 상황을 보면은 파트리스 벨제옹 선수가 슛 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유리에 맞고 약간 불규칙 라운드가 돼가지고 보스턴 선수들이 다 퍽을 놓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역습으로 전개가 되면서 실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2대2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3대1로 벌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레인저스가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후에 2, 3피리어드에 추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찬스가 있긴 했었거든요. 보스턴도. 근데 하지만 이제 추격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오지 않고 뭐 안티란타 선수가 다 막아내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게 됐다고 생각하네요. 그 경기하면서 참 중간중간 변수가 발생하고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 아까 말씀 주신 2대2로 가느냐 3대1로 벌어지느냐 거기서 결국은 그 승패가 좀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스턴이 막강한 뉴욕 레인저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얘기를 주셨었는데 보스턴의 수비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저는 수비는 전반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레인저스 공격진이 굉장히 공격력도 막강하고 한데 슈팅을 경기 내내 2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막은 거고 그리고 2, 3피리어드에는 13개밖에 슈팅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레인저스를 틀어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페이스오프를 또 보시면 54%나 따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벨제홍이랑 크라이치 선수가 각각 57%, 53%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거의 뭐 페이스오프에서
이 정도면 큰 우위를 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수비를 잘하긴 했는데 결국은 상대에게 너무 좋은 득점 찬스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뭐 숏핸디드 상황이라든지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숏핸디드 찬스 같은 걸 내주면 보통 이제 2대1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코어링 찬스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많이 내줬는데 여기서 실점한 부분이 너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주전권린 라스크는 이제 앞에 칭찬한 게 조금 무한할 정도로 이 경기에서는 좀 19세이브, 세이브 성공률 79.2%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패배, 올 시즌 첫 패를 기록했던 라스크 선수였군요. 이렇게 해서 레인저스가 뭐 쉬운 승리 같기도 하고요. 뭐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예, 손쉬운 승리로 처음에는 득점을 보시면 보였는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득점을 제대로 못했던 걸 제외를 하면은 보스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애틀랜틱 디비전 플레이오프권에는 들 수 있는 전력이다는 보여준 걸 경기를 한 것 같고, 근데 결국 하키는 또 득점을 해야 이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레인저스가 여기서 좀 우위를 점한 것 같고 상대방의 턴오버를 유도하고 그리고 역습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깔끔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하네요. 그렇군요. 오늘 뉴욕 레인저스와 보스턴 브루인스의 경기를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오리지널 식스 두 팀 살펴봤고 지난주에도 그 오리지널 식스 그렇죠. 네, 네. 캐나다의 오리지널 식스 했고 오리지널 식스 두 팀 남았는데 혹시 다음 주 그 두 팀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는 벌써 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있었던 경기대 에드먼턴과 피츠버그의 경기를 다음 주는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맥 데이비드와 크로스비의 직접 맞대결, 첫 맞대결로 많이 좀 이목을 끌었더라고요. 신구 대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센터이고 그리고 예. NHL을 끌고 갈 만한 프랜차이즈급 선수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어쨌든 다음 주는 이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 우승팀 피츠버그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에드먼턴.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 두 팀의 경기 이미 예고가 됐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HL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대표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2016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 또 참가를 했고요. 총 6개 국가가 나왔죠. A조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가 포진했고 B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조별로 팀당 2경기씩 풀리그를 펼치고요. 순위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경기로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연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아주 쾌거를 이뤘어요. 이 대회에 2013년부터 출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이 대회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1월 4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경기 바로 이탈리아와의 경기였는데요. 지난해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4월에 있었던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한 골 차로 석패를 하면서 승격도 좌절되고 좀 아쉬움이 컸던 상대였는데 이번에 서력을 노렸습니다. 결과가 또 아쉬웠네요. 슛아웃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우리나라가 2대3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 2피리어드 초반 잇따라 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0대2로 끌려갔던 경기였는데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김상욱 선수의 추격골, 테스트위드와 그 김기성 선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3피리어드 후반 파워플레이 기회에서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 동점골, 이번에도 김상욱 선수가 또 도움을 해줬네요.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 그리고 슛아웃까지 갔는데 결국은 6번째 슈터였던 이탈리아의 마르쿠스 간더 선수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일단 뒤지던 경기를 동점 만들고 네. 가서 승점을 얻긴 했는데
마무리에서 서력이 안 돼서 좀 아쉬움은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졌을 때 전 조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1군급 완벽한 거의 국가대표 정예 멤버 으로 나갔거든요. 예. 아니 물론 뭐 거기엔 약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라던스키 선수도 빠졌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정예 1급으로 나왔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KHL에서 뛰고 있는 토마스 라킨 선수 안 나왔고요. 예. 수비수. 그리고 주전 1, 2번 골리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대 3으로 졌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 경기만 딱 봤을 때는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응당 이겨야 지금 한국의 상황을 그리고 플란트 선수도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응당 이겨야 맞는 경기를 잡지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 뭐 그 부분에선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뭐 2대 0으로 지고 있었던 경기를 따라잡고 그리고 뭐 3피리어드와 연장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뭐 여기에선 이 경기 자체에선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첫 경기에서 그래도 승점 1점이라도 땄던 게 비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승점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 날 11월 5일에 두 번째 경기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오스트리아. 앞선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승점 3점, 이탈리아가 승점 2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친 상황에서 이제 승점 1점인 우리나라였는데 이 오스트리아전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B조 1위가 될 수도 있고 2위가 될 수도 있고 3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41초 만에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또 선제골을 장렬했고요. 하지만 3분 정도 뒤에 동점골 내준 데 이어서 2피리어드 초반에 연속 실점하면서 순식간에 1대 3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 3실점이 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골리를 바꾸게 되는데 맷달튼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이제 박성재 선수로 교체를 했어요. 뭐 앞서 NHL 얘기 때도 나왔지만 이렇게 좀 대량 실점으로 갔을 경우에 어떤 골리의 멘탈 관리 차원에서 좀 교체를 해주는 좀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이 피리어드 후반에 마이크 테스트위드 그리고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연속골로 3대3 동점을 만들었고요. 3피리어드 들어가서 33초 만에 조미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면서 4대3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실점해서 4대4 또 동점이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3피리어드 중반에 가서 신상훈 선수의 리바운드 골로 5대4 다시 리드 잡았고요. 조미노 선수 추가골까지 이어지면서 6대4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에게 재역전승을 거두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난타전, 역전의 재역전, 뜨거웠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또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퍼스트 골리가 교체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거 게임을 역전해냈다는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공격은 확실히 D1A에는 통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1A 팀 일부 팀들에게는 확실하게 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모습 6점이나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또 더 강력한 팀이 나오고 하면은 약간은 또 약해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먹힐 때는 먹힐 만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또 이 경기까지 첫 번째 라인을 맡고 있는 김기성, 김상욱, 테스티드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좋았네요. 그리고 박성재 선수도 구원 등판을 해서 21개의 세이브를 올려내면서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서서히 위협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골리 경쟁이 또 시작되는 불이 거죠. 붙는 형국이 됐어요. 예, 사실상 이제 뭐 달튼 선수가 지금 기아를 한 상황에서 거의 뭐 무조건 가는 느낌으로 갔는데 또 이 경기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리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4대3으로 이기고 있을 때 4대4가 되는 과정이 그냥 너무 그냥 포인트 슛을 디플렉션 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느낌인데 별로 뭔가 너무 쉽게
리드를 내줬다고 해야 될까요? 어렵게 리드 잡았는데. 예, 쉽게 그런 내주는. 부분은 사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팀이 안 되는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팀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득점 진짜 어렵게 하는데 진짜 쉽게 먹히거든요. 예, 이 예. 순간만큼은 저는 이제 대면 킬러 웨일즈가 겹쳐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득점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승리를 한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좀 고쳐야 될 부분, 이제 리드를 예. 잡았을 때 너무 빨리 먹히는 부분. 역전한 순간 아니면 리드를 잡은 이후에 이제 그렇죠. 긴장감에 공백이 생기는 타이밍이 네, 그 부분은 좀 네, 무조건 고쳐야 생기는데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고삐를 당겨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자주 예. 노출이 되죠.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도 이제 선발 골리가 역시나 뭐 지난번 예전에 붙었던 뭐 스탁밤 이런 선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6골 넣은 부분은 다음에 만났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또 약간 의문부호가 들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6개 국가 중에서 득점도 제일 많이 했고 실점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 기록에서도 좀 나오는데 어떤 그런 좀 순간적인 기복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신상우 선수의 5번째 골이 정말 컸다고 봅니다. 5대4로 앞서가는 골이었죠. 뭐 결승골이 됐네요. 예. 이 경기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면서 승점 4점으로 B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3점, 이탈리아 2점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에게 역대 처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건데 4전 5기가 됐어요. 4전 4패 끝에 사상 첫 승을 거뒀습니다. 계속해서 그 역전패 3번의 역전패 최근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게는 그래도 서력을 했네요.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위로 이번 대회 순위 결정전 1, 2위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됐고요. 한편 A조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할 줄 알았는데 헝가리가 덴마크를 이기면서 홈팀 헝가리가 2승 승점 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덴마크가 승점 3점으로 2위, 폴란드가 2경기 모두 지면서 3위가 됐습니다. 좀 의외인데요? 덴마크랑 한번 B조 1위에서 덴마크랑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또 다들 1군 진짜 정예 1군이 안 나왔다고 봤을 때는 네. 오히려 홈에서 하는 헝가리가 좀 더 잘 나왔을 멤버 자체가 더 나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날 11월 6일 일요일에 우리나라가 1, 2위 결정전에서 A조 1위 홈팀 헝가리와 만나게 됐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신상우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후에 동점골 허용하면서 1대1로 1피리어드를 마쳤고 2피리어드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골리가 교체가 됐어요. 이날도 역시 메달텐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2피리어드 시작할 때 박성재 선수로 교체가 됐거든요. 네. 경기 마지막 1피리어드 마지막 부분은 거의 끝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메탈트 선수가 좀 몸에 불편함을 호소해서 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어수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피리어드 진행을 했는데 양팀 모두 득점이 없었고요. 1대1로 3피리어드에 들어갑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조민호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2대1로 우리나라가 다시 앞서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가 엠티넷 공격으로 나왔는데 3피리어드 51초를 남겨놓고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엠티넷 골로 3대1로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승부는 끝났고요. 네, 끝났죠. 예. 근데 또 마지막에 헝가리가 한 골을 만회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3대2로 우리나라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두고 이번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보셨죠? 예, 이 경기도 봤는데요. 첫 번째 골은 좀 운이 따랐습니다. 사실 뭐 양 팀에게 다 운이 좀 따른 골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1대1이었고요. 근데 이제 조민호 선수 2대1 골이 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격을 매섭게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상대방의 공격 전개는 좀 많이 끊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헝가리도 사실 이제 굉장히 공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헝가리 공격을 얼마나 잘 끊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잘 막아내면서 결국 이겼던 것 같고요. 박성재 선수는 이날도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의 세이브 이제 중간에 나와서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주가가 또 조금씩 그러니까 두 또 경기 오른 이겼는데 일이 아닌가. 박성재 선수가 나오면서 결과가 다 잘 됐어요. 그렇죠. 예. 원래 이런 좀 지금 사실 있는 위치가 좀 외줄타기 위치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박성재 선수 지금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회를 딱 잡았을 때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한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국대 꼴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 될지 좀 재밌겠네요. 네. 자, 이 헝가리전에서 맷달튼 선수가 아까 뭐 부상으로 이제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 맷달튼 선수의 부상 소식이 좀 들려온 게 있나요? 예, 뭐 일단 지금 녹음되고 있는 시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본다고 하고요. 예. 뭐 한간에서는 뭐 6주 이탈이다. 6주요? 아니면은 뭐 2, 3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황상 종합선수권 정도는 쉬지 않을까. 다음 예, 이제 제 곧 생각에도- 시작되는 그래서 다음 아시아리그가 재개가 될 때 그때 복귀를 할 수 이제- 있느냐 없느냐. 네, 그때쯤 해서 이제 복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큰 부상이 아니라 뭐 제가 봤을 때는 피로 누적에 의한 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육이 안쪽 근육이 이제 올라왔다고 하니까 예. 좀 쉬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올 시즌에 맷달튼 선수가 안양알라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네. 예년 시즌에 비해서 돋보이는 활약으로 팀 성적도 워낙 좋았고 20경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21경기. 한 경기 빼고 다 나왔죠. 네. 네, 올 시즌 현재. 그 정도야 좀 쉬어야 돼요. 네. 참 이번에 국가대표 또 소속으로 가서 좀 그 세계 선수권 앞두고 뭐 좋은 데뷔 차원이 됐을 법했는데 맷달튼 선수 개인으로서는 좀 많이 결과가 좀 아쉬운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헝가리를 이김으로써 역대전적 1승 1무 11패였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승리를 했고요.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 참가한 이래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뭐 우승도 우승인데 일단 이번에 이탈리아와도 뭐 물론 그쪽이 멤버가 정예는 아니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다 예, 모든 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예. 대등한 그래도 경기를 했고 그렇죠. 오스트리아도 이겼고 헝가리도 이겼고 이제 내년 4월에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팀들을 지금 다 만나야 되는 상대들이잖아요. 예, 뭐 일단 지금 디비전 1A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같이 속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는 만났죠. 이겼고. 만나서 이겨봤고 12월 달에 이제 또 유로 챌린지가 폴란드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때 이제 나머지 팀들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요 팀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세계 선수권 하기 전까지는 다 한 번씩 만나보고 일단 얘네들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맛보기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일단 대회 성적도 그렇고 조금씩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예, 보시는 분들은 참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폴란드도 지난 세계선수권에서 한번 이겨봤고 그렇죠. 예. 자,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전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 곧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니까요. 예. 확실히 소득이 있었던 토너먼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약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지만 좋은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은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들어오고 안정감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안양알라에서도 사실 눈에 그렇게 띄진 않는데 플란트 선수가 진짜 수비의 역할에 차지한 비중이 진짜 큽니다. 리건 선수와 플란트 선수가 차지한 비중이 큰데 국가대표에서도 역시 딱 그 모습이 나오면서 안정감이 확실히 더해졌고요. 그리고 박성재 선수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 등판을 해서 아주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1라인에서 이 강한 팀들과 상대해도 굉장히 득점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을 증명했던 토너먼트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이것들은 확실히 잘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보완점이 더 있죠. 이제 보완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드를 잡았을 때 너무 좀 순간적으로 집중에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를 잡았을 때라든지 지금 뭐 아까 딱 경기 때 말씀 못 드렸는데 헝가리전을 해도 두 번째 골이 그랬죠. 3대1 상황이 됐는데 그때 거의 이기에서 이제 현지 중계였는데 그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일부와 백지성 감독을 잠시 잡아줬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백지성 감독은 표정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3대1이라도 전혀 긴장을 놓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다 이긴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바로 그 실점을 3대2 했죠. 네.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좋은 팀. 그리고 더더욱 앞으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은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인 소득이나 성과가 확실하게 보였던 대회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또 너무 여기에 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D1 A팀 이 정도의 경우에는 진짜 A급 선수, S급 선수 한두 명 들어오면 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근데 그 A급, S급 선수들이 다른 팀은 다 참가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D1A 이겨봤던 상대네. 둘 다 이겼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둘 다 잡아봤잖아. 하고 약간 긴장감을 놨다가는 정말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확실하게 해둬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이번 대회 우승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부심은 성격의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거에 또 심취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보완할 점이 분명하게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또 당장 뭐 다음 달에 유로 챌린지가 있고 그렇죠. 2월 달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로 챌린지가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보완점들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면서 내년 세계 선수권을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잘 마친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인데 지금 뭐 팀 내부에서도 열심히 뭐 명과 암을 따지고 있겠죠. 네, 그렇죠. 다음 대회 또 준비를 잘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얘기까지 해봤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지난 한 주에도 국내 팀들은 경기가 없었고요. 일본 팀들의 경기만이 있었군요. 사할린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가 일본 하치노에서 3연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3승 3패로 맞섰던 승점 9점씩이었고요. 팽팽했던 양 팀의 3연전이었고 프리블레이즈로서는 이제 홈 5연전을 시작하는 일정이었는데요. 프리블레이즈가 3경기 다 역전승을 거두면서 수입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전 11월 3일 목요일 경기였는데 4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이겼습니다. 이 피리어드 초반에 마크 딜라고의 선제골로 아이스벅스가 앞서 나갔는데 1분 뒤에 시노하라 코타 선수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맷 포프의 역전골, 콜자렛의 추가골까지 선제골 허용 후에 10분 사이에 바로 3골을 몰아쳤던 프리블레이즈였고요. 맷 포프의 엠티넷골까지 더해지면서 4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맷 포프 선수가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추가하면서 17호 골 김기성 선수와 함께 이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포인트 부문에서도 이번 3연전 통해서 36포인트째 단독 선두로 올라갔어요. 이제 김상욱 선수가 지금 3위로 경기가 없는 동안에 좀 뒤로 밀려났고요. 2위 다나코코 선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가 또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근 4경기 연속 역전패.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지난 시리즈에서 좀 부상을 입으면서
이번 3연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안 나왔어요. 네, 못 나온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이제 좀 부상이 여파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4대 4골을 실점을 하면서 결국 패배를 했네요. 근데 예. 확실히 이제 맥퍼프 선수를 언급을 주셨지만 이 선수 영입은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예전 킴스타일 선수와 다나카고 선수의 콤비 플레이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랑 또 약간 다른 게 이 포프 선수는 좀 이제 보드라든지 이제 상대방 골라인 뒤까지 확실하게 가담을 해줍니다. 근데 킴스타일 선수 사실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나카고 선수에게 들어지는 짐 이 부분이 좀 더 킴스타일 선수랑 뛸 때 많았는데 포프 선수 뛸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덜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반 상승의 요인까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맷포프와 다나카고가 지금 포인트 부분 1, 2위에 올라 있고 22경기 했는데 지금 68포인트를 합작하고 있으니까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올 시즌 얼마나 이 프리블레이저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선수를 보면은 이제 김기성, 김상우 선수도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포인트. 근데 거의 뭐 거기에 쥐지 않는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역시 블레이즈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확실히 1라인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니코 아이스벅스 류슈타로 골리가 시즌 두 번째 출장했던 1차전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2차전 11월 5일 토요일에 5대3 프리블레이즈가 또 역전승했습니다. 1피리어드의 테라오 유리, 2피리어드 사토 히로토, 데이비 봉크 연속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고요. 2피 끝날 때 3대0으로 니코 아이스벅스가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3피리어드에서만 5실점이 됐습니다. 이 5대3 역전승을 거뒀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3피리어드에서만 5골. 어떻게 보셨습니까?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3골을 몰아치면서 10분 만에 3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 경기에서는 지금 20분에 5골을 넣는 이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선보이면서 이거 프리블레이즈가 정말 공격의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벅스는 진짜 한 피리어드에 5골 먹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게 일어났고 이 경기에서 당연히 뭐 후쿠지 선수가 또 결장했어요. 했었죠. 또 많이 그리울 것 같네요. 이날은 오노코에이 선수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역전패입니다. 이러면서 5경기 연속 역전패를 기록했던 아이스벅스였습니다. 사실 지금 6위 포지션을 이제 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 팀들이랑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원의 간격이 거의 못 벌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쿠지 선수까지 부상으로 계속 결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벅스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아이스벅스고요. 프리블레이즈의 다나카고 선수가 이날 추격하는 두 번째 골 그리고 역전 결승골까지 해서 3포인트를 또 올려주면서 승리를 주도했네요. 다음 날 11월 6일 일요일에 3차전 프리블레이즈의 로건 스테펜손 선수가 앞 경기에서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한 경기 정지를 먹으면서 나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블레이즈가 또 역전승을 했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에 다나카 류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아이스벅스가 1피리어드 후반에 2골, 2피리어드 초반에 1골 넣으면서 3대1로 아이스벅스가 3대1로 역전을 했거든요. 근데 또 뒤집힙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 프리블레이즈가 2골 따라붙으면서 3대3 동점으로 2피리어드를 마쳤고요. 3피리어드 초반에 아이스벅스가 다시 4대3 리드를 잡았었는데 거의 아이스벅스가 이기는 걸로 분위기가 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피리어드 3분 정도 남겨놓고 14초 사이에 프리블레이즈 야마다 주냐 선수 혼자 2골을 몰아칩니다. 이러면서 프리블레이즈가 5대4로 다시 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경기가 됐네요. 예, 경기를 보시면은 이제 벅스가 처음에 벌리고 블레이즈가 따라가고 이런 게 시종일관 계속 그런 이제 경기 흐름으로 전개가 됐는데 예. 사실 스즈키 유타 선수 골이 나왔을 때 블레이즈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4대3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다시 리드를 잡았을 때였죠. 4대3으로 또 리드를 잡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야마다 주니아 선수가 또
그 동점골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프트에서도 그대로 나오면서 바로 역전골을 넣어서 5대4로 또 극적인 또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거 확실히 또 흐름을 딱 잡았을 때 득점을 하는 능력까지도 올해 블레이즈가 있는 것 같고 작년 사실 큰 문제점이 블레이즈는 공격은 막 하는데 득점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그냥 생각보다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면서 역시 2위 하는 팀은 이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들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3경기 모두 아주 극적인 역전승으로 수입을 했고요. 승점 9점을 추가하면서 리그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니코 아이스벅스는 계속해서 정말 그 이해하기 힘든 역전패가 거듭되면서 최근 6경기 연속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4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는 이 후쿠지 유타카 선수 공백이 아무래도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2차전, 3차전에 후쿠지 선수가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벅스가 2경기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와서 만약에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아이스벅스로서는 후쿠지 유타카가 언제 돌아올 거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순위 싸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금 선수 생활에서 거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선수 생활 말년에 정말 잔부상이 너무 잦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프리블레이즈가 아이스벅스 상대로 수입을 했던 3연전이었고요. 다음으로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치러졌던 경기. 이 두 팀이 이 3연전 전까지 승점 1점 차이로 3위와 4위에 올라있던 팀들이었고요. 이글스의 또 원정 5연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1차전에서 1피리어드에 사할린이 2골, 2피리어드에 이글스가 2골 이러면서 2대2 연장에 갔는데 연장에서 알렉산드르 골로빈 선수의 골든골이 나오면서 3대2로 사할린이 연장승을 거뒀습니다. 오지글스가 이날 패하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연속 승점은 이어갔던 경기였고요. 다음날 11월 6일 일요일에 오지글스가 서력을 했습니다. 이날 초반에 계속 골을 주고받으면서 사할린이 앞서가면 이글스가 따라가고 3대2로 사할린이 앞선 채 2피리어드를 마쳤었는데 하지만 3피리어드에서 오지글스가 3골을 넣었고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지글스 11경기 연속 승점 이어갔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3연전 예상하면서 한 가지 변수로 사할린에서 벌어진다는 점. 그렇죠. 네, 사할린에서 하면은 사할린 쪽으로 좀 휘슬이 유리하게 부는 느낌이 좀 커서 오지글스가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 두 경기에서 오지글스가 파워플레이 골을 4골을 넣고 오히려 또 사할린 한 골도 못 넣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오지도 지금 굉장히 선수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 있어서 약간은 이제 기대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수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과가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1월 8일 화요일에 3차전이 있었습니다. 오지 이글스의 선제골 이후에 사할린이 3대1로 역전을 했고요. 3피리어드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이제 오지가 3대2까지 추격을 했지만 엠티넷 공격을 해봤는데 종료 직전에 사할린의 엠티넷 골로 4대2로 사할린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12경기 만에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이번 3연전 양팀은 사할린이 승점 5점, 이글스가 승점 4점을 가지는 결과가 됐네요. 이 정도면 사실 뭐 오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규 시간에서 한 게임을 잡았고 게다가 연장에서도 1점을 추가했었기 때문에 4점이고 뭐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닝 시리즈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뭐 리그 3, 4위다운 명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이 네 팀 간의 연전을 통해서 순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순위를 보면 경기가 없던 아냐갈라 승점 55점 1위에 올라 있고 아이스벅스에게 수입을 한 도호크 프리블레이즈가 승점 48점으로 2위. 프리블레이즈가 아냐갈라보다 지금 한 경기를 더 했는데 승점 7점을 뒤져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한 승점 20점까지 났던 게 이제 한 거의 10점 정도? 네. 네, 좀 차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따라왔고요. 뭐 이게 결국 이 차이가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승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3위 사할린이 오지이글스에게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3위로 올라섰네요. 지금 사할린이 21경기에 승점 40점, 그리고 4위가 된 오지이글스가 19경기에 승점이 똑같이 40점. 근데 연장 패배가 적은 사할린이 일단 3위에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5위에 일본 재즈 크레인즈 31점 변동 없고, 니코 아이스박스가 3연전 다 내주고 승점 27점 6위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 뒤로 역시 경기가 없었던 하이원이 7위, 데미안 킬러 웨일즈 8위, 9위 차이나 드래곤이 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오집장에서는 4위긴 하지만 지금 2경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즈죠. 이제 이 다음 전이 이 부분에 이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의 3연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은데 하이원과의 거리를 벌리지 못했어요. 예, 전혀 벌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다음 경기까지 지면은 4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또 6위 싸움도 결국 니코 원정에서 갈릴 확률이 또 생기는 것 같네요. 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주말에만 경기가 있네요. 11월 12일, 13일 일본 하치노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오지이글스의 2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쿠시로 집결전 때 오지이글스가 7대4로 승리한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오지이글스가 이번 2연전 통해서 3위를 탈환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오지이글스가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승점을 더 딴다면 지금 2위인 프리블레이즈와의 거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거의 없죠. 게다가 프리블레이즈가 3경기 더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경기 수에서도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경기 많이 한 프리블레이즈가 승점 8점을 앞서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오지이글스가 2경기 다 잡으면 뭐 거의 거리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예. 역전이라고도 봐도 예. 사실 뭐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예, 거리가 없어지네요. 상위권에서 아주 중요한 2연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니코 아이스박스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2연전이 일본 니코에서 있습니다. 이 두 팀 역시 쿠시로 집결전 때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슈다웃에서 크레인즈가 4대3 승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 3, 4위권하고 조금 멀어졌어요. 그렇죠. 네, 많이 멀어졌네요. 5위,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벅스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원도 사실 무섭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크레인즈를 잡아서 승점을 따야 하는 상황이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뒤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3위, 4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승점 만약에 여기서 6점 따면은 또 37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또 많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양 팀 다 승리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역전패 후유증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2연전에서도 주목을 해보겠고, 후쿠지 유타카 선수 이번 2연전에도 안 나올 것인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네 팀은 뭐 이번 시리즈 끝나면 11월 19일, 20일에 일본 도마코마이 집결전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비하인드넷 69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 국내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소식입니다.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지난주에 1차 풀리그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11월 3일 주목되는 경기가 있었죠. 고려대와 연세대의 맞대결. 이 경기의 결과로 1, 2, 3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뭐 역시나 이 두 팀 만나면 늘 그랬듯이 치열했습니다. 슛아웃까지 갔고요. 3대2 고려대 황두현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로 고려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현장에서 보신 박힘찬 PD의 경기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고려대학교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룬 내용이었고요. 뭐 연세대학교도 만만치 않았는데 일단은 글쎄요. 요 슛아웃까지 가서 승부가 갈렸다라는 거는 확실히 고려대학교가 지난 3월이었나요? 대학 선수권 때의 경기력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려대학교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확실히 퓨처스 리그까지 뛰면서 1, 2, 3, 4학년 고루고루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득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날 뭐 스코어는 3대2였지만 양팀 골리들의 그런 슈퍼세이브나 멋있는
세이브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예. 역시 이현승, 김건영 요 두 선수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영준 선수와 이제 전정훈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백이 더 클까 생각을 했었는데 별 차이 없었던 걸로 양팀 다 네, 예.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예. 고려대가 지난 3월에 대학 선수권에서는 연세대에게 졌었는데 최근에 좀 3번의 맞대결에서 계속 연세대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요. 연세대가 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고려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2위로 내려갔죠. 결국은 1위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예, 덕분에 상무만 이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려대 연세대전 바로 다음 경기가 상무와 경희대전이었는데 네, 여기서 상무가 역시 예상대로 네. 이민호 선수가 해트트릭 5포인트를 올리는 활약 속에 8대1 대승을 거뒀고요. 상무가 결국은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뭐 기록지상으로는 5포인트를 올린 걸로 나왔는데 예.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한 6포인트 올렸더라고요. 예, 영상과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예, 고려대 덕분에 이제 상무가 덕을 봤었고 정규리그 1위 하면은 뭐 상무가 포상휴가를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네, 잘 됐죠. 정규리그 1위에 포상이 나갑니까? 대회 우승이 아니고? 그렇게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상무가 마지막 경기에서 연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월 4일이 풀리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광운대와 동양 이글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양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미 4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마지막 경기였고 광운대는 뭐 이미 탈락은 됐지만 마지막 경기에 좀 의미를 찾는 경기였는데 뭐 역전의 재역전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어요. 네. 전반적으로는 광운대의 경기력이 좀 더 앞섰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동양 이글스는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수가 부족하다, 선수층이 너무 얇다라는 인상을 계속 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약팀들의 특징 앞서서도 나왔었지만 득점 이후에 정신줄을 놔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되면서 역전의 재역전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이날의 히어로는 이제 광운대 김민철 선수가 해트트릭은 아니군요. 2골을 기록을 하면서 재역전골 그리고 이제 결승골이 됐던 추가골 중요한 골 2골을 넣었어요. 네, 이러면서 뭐 지난 경기들 포함해서 김민철 선수가 이번 대회에 좀 포인트를 많이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김현준 선수 수비수죠. 광운대 김현준 선수도 계속적으로 좀 돋보이는 활약이 있었던 광운대였고 경희대와의 그 연장 승부가 좀 아쉽게 됐었죠. 3피리어드 이내에 승리를 하고 승점 3점을 땄더라면은 이날 경기 승리 포함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2점을 따는 바람에 승점 1점 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4로 광운대가 동양 이글스에게 승리를 거두는 풀리그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그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1위 상무가 승점 16점 마지막에 뒤집었고요. 연세대가 승점 1점을 뒤진 15점으로 2위, 고려대가 또 1점 뒤진 14점으로 3위, 동양 이글스가 승점 6점으로 4위. 이 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광운대가 마지막 동양 이글스 잡으면서 승점 5점 5위가 됐고요. 경희대가 승점 4점으로 6위, 한양대가 승점 3점으로 최하위 7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무, 연세대, 고려대, 동양 이글스 이 네 팀은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이제 종합선수권 대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역시 같은 장소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플레이오프 일정이 있습니다. 1위와 4위가 만나고 2위와 3위가 만나는데 먼저 1위 상무와 4위 동양 이글스의 4강 플레이오프 대진을 볼까요? 3전 2선승제입니다. 풀리그에서 5대0으로 상무가 이겼었거든요. 글쎄요. 전력차가 좀 나는 형국이라서 네, 뭐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요. 크게 차이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정규리그 때 성적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매치업이 더 눈길을 끄는데 바로 2위인 연세대, 3위인 고려대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전 2선승제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참 항상 치열하고 뭐 라이벌전을 갖게 되는데
자, 이 두 팀의 대결 정말 서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일단 올 시즌 상대전적으로 약간 밀리는 연세대학교가 좀 더 최근 이를 갈 것 같고요. 최근 3번의 대결에서 고려대가 2승 1무를 하고 있네요. 네, 대학 선수권 때 연세대가 이겼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봄 얘기였고 예. 최근에 와서는 고려대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 아마 3경기 모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예, 여러 가지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전력 자체는 연대가 조금 더 세 보이긴 한데 역시나 라이벌전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변수라든지. 네, 뭐 그게 있기 전력상 개인의 몇몇 뭐 커리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연세대학교가 앞서는 건 맞는데 네. 최근 고려대학교의 경기력이 그렇죠. 많이 올라와서 요게 잘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워낙 라이벌전으로 붙게 돼서 이 두 팀의 그 3전 2선승제는 아주 뜨거울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벌써부터 드네요. 11월 28일, 29일, 12월 1일 이렇게 4강 플레이오프 3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이긴 팀은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되고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전 3선승제로 이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대회 안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마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국내 대회, 아주 전통 있는 국내 대회가 또 치러집니다. 제71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11월 10일 목요일부터 11월 22일 화요일까지 열립니다.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71회째. 뭐 참가 팀들만 봐도 국내 팀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한양대학교를 제외하고 대학교 4개 팀, 그다음에 뭐 동양이글스, 상무, 거기에 아시아리그 3개 팀까지. 네. 지금 총 참가팀이 9팀입니다. 이번 대회. A조, B조로 나눴는데요. A조에 안양한라, 연세대, 광운대, 상무, 대명킬러 웨일즈 5팀이 속해 있고요. B조에 하이원, 동양이글스, 고려대, 경희대까지 4팀이 속해 있습니다. 조별 풀리그를 펼치고요. 풀리그 성적을 기반으로 각조 1, 2위 팀이 준결승에 올라가고요. 이제 각조 1위와 저쪽 조 2위 크로스 매치로 준결승을 치르고 마지막에 결승을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코리아 리그하고는 다르게 단판 토너먼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A조. 글쎄요. 안양한라가 역시 가장 강해 보이긴 하고 또 상무하고 대명킬러웨이즈가 같은 조에 묶였다는 것도 좀 흥미롭게 보이고요. 네.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자리는 대명킬러 웨일즈가 차지하지 않을까. 상무보다 대명킬러 웨일즈가. 시즌 아시아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뭐 연습 게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상무가 대명킬러 웨일즈를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전력 수준 차이였는데 대명킬러 웨일즈가 시즌 절반을 소화하면서 그때와는 또 성장폭이 가파르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명킬러 웨일즈가 좀 더 수월하게 상무를 잡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무와 연세대학교는 얼마만큼 2위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의 과정이 될 것 같고 광운대도 앞서 뭐 상무나 뭐 연세대학교 코리아리그 때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그냥 지레 포기하고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연출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A조는 그냥 뭐 한라는 1위로 무조건 갈 것 같고요. 2위 자리가 조금은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딱 봤을 때는 대명이 연세대 상무한테 다 한 번씩 진 전적이 있어요. 아시아리그 개막 전에 그랬죠. 예, 근데 이게 또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포함된 전력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포함돼서 뭐 바로였죠. 예, 오자마자 바로 뛰고. 이번에 어쨌든 그간 휴가였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뭐 복귀했는지는 복귀 바로 해서
지지난주부터 이미 훈련 훈련을 들어갔고요.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 2위 자리가 정말 박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대명도 많이 경기를 했지만 어쨌든 휴식기를 한번 가졌고, 근데 그 휴식기 동안 연세대랑 상무는 경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진짜 2위 싸움은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여기는 대면 킬러헤즈 일정을 보면은 내일 이제 첫날 경기가 또 강원대 그렇죠. 경기예요. 네. 아마 여기서 웜업하고 바로 적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이제 뭐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보면 1위, 2위는 한라 대명이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2위 자리는 저는 확신 못 하겠어요. 지금 대회 일정을 보면 개막일 11월 11일 목요일에 상무 연세대전이 있고 바로 다음날 11일에 연세대 대명전이 있어요. 연세대가 아주 그 2위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 2번을 연달아 그냥 초반에 치르게 되는 일정이네요. 여기서 따닥 다 잡으면 의외로도 연대가 2위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연세대 상무 같은 경우도 이번 코리아리그 때 슛아웃까지 가는 또 경기를 했었고 아주 뭐 궁금해지는 경기들이 잡혀 있습니다. 안양한라 맷달튼 선수 앞서 나왔지만 이번에 출장을 못할 것 같은데 이번 대회 그렇다면 이제 황현호 선수나 김동욱 선수가 좀 이번 출장의 기회를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 B조인데요. 하이원 동양이글스 고려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들 보십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하이원 고려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네. 갈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종합선수권 때 하이원 고려대였나요? 약간 하이원이 약간 이제 좀 여유 있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었던 경기 내용이 고려대가 오히려 좋았었던 그런 경기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첫 경기가 또 고려대 하이원이에요. 그래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나름 B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원이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란 예상은 하는데, 것 같긴 해요. 네, 예, 순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작년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그 결승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이 만나서 연장에서 하이원이 이겼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예상으로는 당연히 안양한라가 우승할 것 같았는데 네, 그때 하이원 부상 선수들도 많았고, 네, 예, 엔트리가 18명밖에 없었는데, 네. 네. 또 의외의 그런 좀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예, 단기 토너먼트, 단기 그러니까요. 대회는 네. 그런 이변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경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국가대표 참가 선수들이 과연 몇 경기나 쉴지 그 부분도 약간은 좀 궁금해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일 한라 것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 공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예. 네, 거기에 대한 변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시아리그 참가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11월 23일, 24일부터 리그 일정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 한라 하이원은 바로 맞붙어요. 네. 아. 아시아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 계산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죠. 그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71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11월 10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주말에는 경기가 없고 평일에는 뭐 2경기, 3경기씩 잡혀 있으니까 또 많이들 보러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경기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주말만 경기가 없어요? 네. 평일 낮에 다 경기를 하네요? 주말엔 쉬어야 되니까요. 네. 좀 걱정입니다. 많은 관중분들이 오기 좀 힘든 시간대라서. 그래도 이제 예, 아시아리그 팀들, 상무팀, 동양이글스 뭐 실업팀들이 많이 참가를 하니까 팬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69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 열려 있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 그리고 영상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번에 그 주셨던 질문 같은 것도 좋고 뭐 댓글로 의견이나 뭐 내용 있으시면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습 기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